자, 오늘 해볼 일반화학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챕터 주기율표와 원소 부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는 1번부터 20번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 주기율표의 세로줄, 이 세로줄이 같은 성격을 가진 가족들끼리 만날 수 있게끔 이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빈칸도 생기고 모양도 약간 네모인 것 같지만 뭐 이렇게 중간중간 빈칸도 있고 성격도 이렇게 다른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가족들마다 성격이 같다는 뜻으로 이 가족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1쪽의 경우에는 물을 알칼리성으로 만든다고 해서 알칼리 금속, 그리고 그 2족은 알칼리 토금속,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도 1족, 2족, 17족, 18족 외에 나머지 3족부터 16족까지도 주기율표 족의 이름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암기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우리가 암기하는 1번부터 20번까지에 해당하는 1족, 2족, 그리고 13, 14, 15, 16, 17, 18족에 대한 이름들은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원소가 어떤 족에 속하는지를 고르는 문제에서 이렇게 13족이 아니라 붕소족, 14족이 아니라 탄소족,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인데요.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할로겐족, 불활성 기체가 아니면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가장 첫 번째 줄에 있는 그 원소의 족이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붕소가 첫 번째 있으니까 붕소족, 탄소가 첫 번째 있으니까 탄소족, 그리고 질소가 첫 번째 있는 15족은 질소족,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까지 주기율표의 특징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아래 부분들은 1강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쭉 넘어가면 되겠고요. 족의 경우에는 주기율표의 세로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게 족의 특징이고요. 가로줄에 해당하는 주기, 이 주기라는 것은 그 전자껍질이 생겨나는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와 헬륨은 전자껍질 하나 내에서 전자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이 있는 것이고, 이주기에 해당하는 이 원소들은 전자껍질 2개 안에서 전자들을 다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3족이면 전자껍질이 3개다, 4족이면 전자껍질이 4개다. 이런 식으로 주기의 경우에는 같은 주기의 숫자가 전자껍질의 수와 같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원자에 대해서 주기율표에 있는 그 원소기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중간에 핵을 가지고 있고,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는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는 거, 중성자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상태지만 이 둘이 질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자의 무게를 결정할 때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값으로 원자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 핵을 중심으로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전자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인 원자 상태에서, 그러니까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상태에서는 플러스를 가진 만큼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원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은 상태여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숫자와 같고 원자 상태에서 전자의 숫자와 같다라는 부분이 이 주기율표에서 의미하는 이 숫자들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2니까 질량은 12 곱하기 2, 짝수에는 원자 번호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질량은 12가 되는 거고, 전자수는 12, 양성자수 12, 그리고 전자가 이만큼 있으면 양성자가 이만큼 있어야 하고, 또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것은 질량수와 같아야 하니까 중성자는 1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K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9입니다. 19인데 질량수는 원자 번호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하게 됩니다. 홀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질량수가 39가 되는데, 이때 전자수는 원자의 번호 개수만큼 19가 있는 거고, 양성자도 19가 있어야 합니다. 대신 중성자는
중성자는 양성자를 합한 만큼 질량수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양성자가 19개 있으니까 39가 되려면 중성자는 2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수와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를 알면 중성자 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3번이기 때문에 여기도 홀수죠. 13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27이 되고 13, 그리고 중성자 14.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 더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원자 상태라는 것은 이제 양성자 플러스와 전자 마이너스가 서로 동일한 개수로 존재해서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대신 플러스 양성자는 이동할 수 없지만 전자는 나갈 수도 있고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자의 전자수는 변할 수 있게 되는데 전자가 나가게 되면은 이 원자는 플러스의 상태로 바뀌고요.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원자가 아닌 음이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양이온 또는 음이온,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이것을 이온화라고 부릅니다. 자, 전자는 이렇게 개수에 따라서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만큼 배치되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수소는 전자를 한 개 가지고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한 개가 전자 껍질 이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나트륨의 경우에는 전자가 11개이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 전자 껍질은 전자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가 8개 들어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세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가 총 8개 들어갈 수 있지만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11개이기 때문에 10개를 다 채우고 남은 1개의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개수마다 전자 껍질에 배치할 수 있는 개수만큼 배치하고 넘친다면 그 다음 전자 껍질로 간다. 그래서 그 주기마다 1주기는 전자 껍질을 하나 가지게 되고 2주기는 전자 껍질을 2개 가지게 되고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전자 껍질이 이렇게 똑같이 전자를 포함할 수 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거는 전자를 2개까지만 포함을 시키고 그 바깥에 있는 거는 8개로 되느냐, 그것에 대한 것이 이제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자, 전자가 전자 껍질에 8개까지 배치가 될 수 있다는 규칙이 옥텟 규칙입니다. 이 옥텟은 숫자 8을 의미하는 라틴어인데요. 이 숫자 8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문어를 지칭할 때 옥토퍼스의 그 옥토가 문어 다리 8개, 그리고 뭐 옥타곤 할 때 팔각형인 그 상태를 뭐 옥타곤이라고 하듯이 그 8개를 지칭하는 말에서 나온 규칙이 옥텟 규칙입니다. 그래서 8개까지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데, 그럼 왜 이게 8개냐? 바로 이 오비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비탈은 그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자 껍질로 이렇게 단순하게 1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심화되면 오비탈에 대한 내용도 들어갑니다. 자, 오비탈은 전자가 이렇게 개수로 있다, 눈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있을 수도 있겠다, 확률적으로 표시하는 개념입니다. 자, 오비탈은 전자 껍질이 뭐 1개, 2개, 3개 이런 것처럼 방이 1개 들어갈 수 있으면 S, 방이 3개가 있으면 P, 그리고 방이 5개가 있으면 D,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7개 있으면 F, 그래서 순서가 S, P, D, F 이런 식으로 오비탈의 순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 1개당 전자는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3개면 전자는 6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방이 5개면 전자 10개, 방이 7개면 전자 14개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오비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비탈에 따라서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느냐?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1s라는 오비탈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s 오비탈만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늘어날수록 오비탈의 개수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s 오비탈도 있고 p 오비탈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오비탈도 3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까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화학 전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 기능장에 나오는 그런 일반화학 부분만 알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오비탈이 s, p, d, f라는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 오비탈 안에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잖아요. 근데 이 방 배치를 할 때 이 화살표 순서대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1 채워지면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s의 전자를 배치하게 되면 그 다음 전자는 2s라는 방에 배치를 하고 또 그 다음 전자는 이 화살표를 따라서 여기까지 넘어갔으면 그 다음 화살표 이 방향으로 2p에 배치한 다음에 3s로 배치합니다. 여기까지 전자 배치가 다 끝났는데도 전자가 남아있다. 그러면 다음 화살표에 따라가서 3p, 4s로 배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언뜻 보면은 1s, 2s, 2p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3s, 3p, 4s 다음에 3d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두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3개, 네 번째 전자 껍질은 4개의 오비탈을 이런 방식으로 써 두신 다음에 이 화살표를 그어가면서 전자 배치를 연습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가 11개가 이렇게 배치된다. 제일 안쪽엔 2개, 그 다음엔 8개, 마지막에 1개 배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첫 번째 전자 껍질은 s 오비탈만 있기 때문에 전자를 2개까지만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방이 1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전자 배치가 아니라 오비탈의 형태로 표시하게 되면 1s 2승 이렇게 표시하게 되고 그냥 1s2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 s2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s 오비탈에 전자 2개 들어갔고 두 번째 전자 껍질 p 오비탈에 전자 6개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 2개 합치면 총 8개죠. 자, 8개다 보니까 두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8개 들어간다. 왜냐하면 s 오비탈 다음에 2p 오비탈 채우고 나면 그 다음 3s로 전자를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남은 전자가 1개 있으니까 남은 전자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s 오비탈에 해당하는 곳에 1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개 배치하고 8개 배치하고 세 번째 거 3s 오비탈에 2개 배치하고 남은 5개 오비탈을 이 화살표의 순서에 따라서 3p 오비탈에 5개 배치한다. 그래서 오비탈의 배치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기율표에 해당하는 그 성질 중에서 주기율표가 대충 그려보면 네모가 아닌 것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뭔가 왼쪽에 삐죽, 오른쪽에 삐죽 나오고 아래쪽에는 칼륨, 칼슘 들어갈 자리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자, 이 주기율표의 성질에서 전자 배치에 따라서 화학 원소 기호는 이제 성질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자,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플러스의 개수, 원자 핵의 양성자 개수가 점점 커지고요. 그만큼 전자의 개수도 점점 많아집니다. 즉, 양성자의 개수가 커지고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당기는 힘이 더 커져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기는 힘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원자 핵이 전자를 자꾸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 안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가 많아지고 전자를 많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점점 원자의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점점 전자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라는 것은 전자가 뭐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전자가 1개 떨어져 나올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전자가 1개 있는 상황에서 얘를 떼어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전자가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을 때는 플러스와 가까이 있고, 그리고
전자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어요. 얘를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이거는 핵하고 조금 더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것과 세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를 떼어내는 것 중에서는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를 떼어내는 것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 사이에 거리가 짧기 때문에 더 당기는 힘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이온화 에너지, 전자를 떨어뜨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1족에 해당하는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면, 리튬은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 있고요. 나트륨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 칼륨은 4주기에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것처럼 리튬이 이제 핵하고 더 가까우니까 이 전자를 떨어뜨리는 데 힘이 가장 세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족 안에서는 위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교재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기를 해 두세요. 자,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면 이것과 비례해서 그 원소 자체의 비점이 커집니다. 전자를 떨어뜨리는 데 필요한 힘이 크다는 건 그 안에 어떤 것들을 이제 상태 변화시키는데도 더 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비점도 같이 상승한다라고 연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금속성,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집니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그래서 비금속성은 오른쪽이 크고 금속성은 왼쪽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기 음성도는 원자 간 결합할 때 전기를 끌어당기는 정도, 그러니까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정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전자 친화도,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음성도랑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금속성, 전기음성도, 전자 친화도 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주기율표 위치상으로 기억하시기 좋게끔 나타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화살표 하나 딱 그어놓고 원자 반지름 감소, 이온화 에너지 증가 이렇게만 써놨는데, 이 안에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기율표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 비금속성이 증가하고 전기를 받아들이려는 전기 음성도나 전자 친화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감소한다, 증가한다라고 암기해 버리시면 이게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앞쪽부터 원자의 핵과 전자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전자가 나가는 게 유리한지 들어오는 게 유리한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 1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여러 번 반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원자량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죠. 홀수일 때 원자번호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하고, 짝수일 때 원자번호 곱하기 2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량에 대해서도 하실 수 있겠죠. 분자량은 그 분자 자체가 원소끼리 어떻게 합치느냐에 따라서 분자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분자의 무게를 구할 때도 이 각각의 원소가 몇 개씩 합쳐졌느냐에 따라서 그 원자량을 더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 물질의 분자량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험물이 분해됐을 때 생성되는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응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능장에서는 다른 뒤쪽에 나오는 위험물의 분해라던가 반응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분자량은 나중에 증기비중이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단독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의 기초적인 지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몰은 그 분자들 한 세트를 부르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나 분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아요. 우리 눈에는 볼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상태인데 너무 작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질량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모여야 될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1몰 정도가 되면은 질량도 조금 나오고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돼야 서로 반응을 시키거나 뭘 할 수 있겠더라라고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 1몰로 규정되는 단계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이것은 뭐 숫자로 셀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단위고 한 개씩 센다고 하면은 죽기 직전에도 다 세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몰이라는 게 원자나 분자의 엄청나게 여러 개의 개수를 이제 통틀어서 단위로 부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연필 12자루를 한 다스라고 부르고 신발 2짝 왼쪽 오른쪽을 한 켤레라고 부르듯이 원자나 분자를 이렇게 부르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몰만큼의 개수가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질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몰개만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모이면 우리가 구하는 분자량 있죠? 거기에 g을 붙인 만큼의 질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은 분자량 분의 질량으로 구하는데,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몰은 보통 n이라는 기호를 쓰고 분자량 m, 질량 w를 쓰게 되는데, n은 n분의 w라는 공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한 세트에 32개씩 들어가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그 상품이 64개가 나왔을 때 몇 세트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딱 봐도 개수가 나오죠.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64개가 있는데 한 세트당 32개를 채울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총 2세트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식의 계산이 이제 직관적으로 되게 됩니다. 바로 이거를 활용하는 게 n은 n분의 w라는 공식에 쓰이는 방식입니다. 자,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 질량은 이만큼 있고 얘네 분자량은 이거야. 그러면 얘는 몇 몰일까? 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량분의 질량, 뭐 탄소는 C, 뭐 산소는 16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것을 가지고 질량과 나누게 되면 몰수를 구할 수 있고요. 자, 물 1몰이라는 건 H2O가 있을 때 H가 2개, O가 1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1몰이 있다는 건 H가 2몰, O가 2몰이 있어서 총 H2O라는 분자가 1몰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몰에 대한 단위가 되게 헷갈려요.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2O라는 것은 H가 2개, O가 하나 합쳐진 거다. 그러니까 H2O라는 한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H라는 제품 2개, O라는 부속 1개가 필요한 거다. 얘를 몰수로 환산하게 되면 그 몰을 이제 개수로 이렇게 바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요 개수는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아보가드로는 이 정도의 개수가 있을 때 1몰이고 1몰인 상태에서는 기체의 부피가 22.4리터를 가진다라는 것도 밝혀냈기 때문에 1몰일 때 기체의 부피는 22.4리터이다 라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실험식에 대해서 뭐 총 질량이 이만큼 있는데 원자량이 뭐 이만큼이다. C와 H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겠는가? 이럴 때 C가 12고 H가 원자량이 1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질량 수를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계산하게 되면 CH가 1대 4다. 그러면 이거는 뭐 CH4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기출 문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는 반응식이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앞에 들어가는 그 숫자가 있어요. 그걸 개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C가 O2랑 만나서 CO2를 만든다. 그러면 이 반응식에서 C가 1몰, O2가 1몰이 만나면 CO2가 1몰이 생긴다. 즉 1몰은 22.4리터와 같기 때문에 C 22.4리터는 O2 22.4리터와 만나게 되면 CO2 22.4리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몰수비는 부피비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1몰이 있다 그러면 22.4리터가 있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 되겠지만, 즉 2몰이 있어 그러면 44.8리터 있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지만, 자, C가 1몰이 있어 그럼 12g이고
O2가 1몰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12g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16 곱하기 2인 32g이 된다는 거. 그래서 C가 몰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질량비는 서로 같지 않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질량 구할 때 부피비로, 몰수비로 해야 되는지, 뭐 질량을 구해야 되는지 구분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 평형에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화학 반응이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일어나지만 왼쪽으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과 왼쪽으로 가는 반응이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상태를 화학 평형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화학 평형의 이동은 온도가 증가할 때는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온도가 감소할 때는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즉 외부에서 조건을 변화시킬 때 그것에 반대로 화학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내용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반응 속도는 이제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높아진다라는 개념이고요. 반응을 빠르게 시키려면 온도가 높아야 되고 반응물의 농도가 높아야 되고 표면적이 크고 정촉매 작용이 하면 반응 속도가 높아집니다. 자, 지금 페이지에서 여기까지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출제되지 않아요. 근데 그레이엄의 법칙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레이엄의 법칙은 무거운 애들이 느리다는 거예요. 기체를 딱 퍼뜨려 놨을 때 가벼운 기체는 빠르게 이동하고요. 무거운 기체는 느리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둥둥 떠서 이동해야 되는 게 기체인데 무겁다 보면은 그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짧겠죠. 그래서 느리긴 느린데 얼만큼 느리냐? 분자량분의 1제곱근 만큼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의 공식은 그냥 과정이니까 이거는 빼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보자면 1번 분자량의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2번 분자의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 분자량을 구한 다음에 분자량분의 1을 하고 거기에다 루트를 씌우면 이 분자의 속도가 됩니다. 두 번째 분자도 두 번째 그 분자량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분모로 놓고 그거분의 1을 하고 루트를 딱 씌우면 그것도 두 번째 분자의 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분자가 분자량이 10이고 2번 분자가 20일 때 무거운 애들이 더 느리겠죠? 근데 얼만큼 느린지 계산을 하려면 여기 공식에 이렇게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